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손정혜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 분야 대담은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짧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만취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택시기사 폭행당한 일이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종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네. 아닐까 싶고요. 여전히 술에 취해서 폐쇄된 공간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욕설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쉬운 구조일 수도 있고요. 특히 네네.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갑질 문화 이런 것들도 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되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보통 보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뭐 이런 그 기준을 대고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술에 취해서 뭐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이러고 감경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가가 없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되면 네. 한 번쯤은 이제 선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술 먹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논란도 있었던 겁니다. 네네. 사실은 이 운전자 폭행죄도 법률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형을 해주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폭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옆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 터널을 달리는 중이거든요. 굉장히 좀 운전하면서도 위협적으로 느꼈을 텐데 택시기사 입장에서 승객을 가려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굉장히 고충이 심할 텐데요. 외국 같은 경우 제가 가보면 택시 이 보호벽 같은 게 좀 설치된 경우도 있고 버스 같은 경우도 보호벽 설치된 경우 있잖아요. 왜 택시는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택시에 대해서 보호벽 설치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떤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 예산의 문제인데요. 이 보호벽을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운전자들한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부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다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시행이나 의무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폭력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관계로 보면 서울시 택시 물류가가 50% 정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시 택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50%를 갖다 준다고 해서 나머지 50%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네, 네. 그걸 지원이 되는데 네. 반대로 택시는 이제 그 지원이 안 되는 네, 거고요. 네. 미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 지역을 어쨌든 조수석까지 포함해서 프라이빗 에어리어라고 해서 네, 네. 내 쪽 이 공간에 들어오지 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앞좌석에 앉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국에서는 앞좌석도 못 앉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주머니 이렇게 요만한 통 안에 손만 넣어서 돈만 줄 수 있게 예, 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좀 보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운전기사들도 이걸 설치하면 의자를 뒤로 제끼고 참 쉬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운전기사들도 불편해서 그걸 또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정책적 결정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정책과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문화에서 오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자동차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그 택시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한국은 자동차가 귀한 시절 택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급 문화라는 생각이 강해서 네. 택시에 벽을 설치하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정서적 거부감이 좀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지금만 보더라도 버스 전용 차선에 대중 노선인 버스는 다니는데 그 택시는 못 다니라는 걸 봐서 네, 네. 아직도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아니면 그 특별한 교통수단인지에 대해서 예. 그런 문화 인식 차이도 좀 전환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뭐 술권하는 사회라는 소설도 있지만 네네. 이것은 술버릇입니다. 술버릇이 네. 한 번 폭력을 하면 또다시 술 먹고 택시 타면 또 폭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것을 술 취한 김에 그것은 이제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 네. 구체적인 것은 법적으로 이런 것을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지만 네. 그런 안전 보호 장구를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인식면에서도 많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좀 단독으로 보내드린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면 작년부터 재건축 공사에 들어간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는데요. 부지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 그 입지가 광화문 바로 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물이 나올 가능성, 뭐 미리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뭐 일단 이런 경우를 예정해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매장된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이제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소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또 소유자를 판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고에 기속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로서 기속되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재로 정식적으로 그 기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시 약탈된 문화재라고 한다면 또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유로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문화재를 우리나라가 보유할지 말지가 결정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16세기 조선시대 후기 근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시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광화문 일대 보면은 아무래도 그 옛날에 육조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들이 종종 나올 수 있고 터도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일본의 어떤 만행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한일 합방이라든가 예, 예. 이런 과정에서 네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영토 분쟁이라든가 과거사 논쟁이 네. 이런 시각에서 일어난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우리 문화재 같은 것은 우리 역사적인 혼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약탈된 것도 우리가 과거사 논쟁과 같이 위안부 문제도 최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나 어떤 우리 국민들이 할 것이 아니고 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일본 정부와 법적인 관계를 놓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네, 예. 저는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위안부 협상 이후에 사실은 후폭풍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민들의 여론도 좋지 네. 않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에 어쨌든 한국의 것이 일본 대상 안에서 이게 숨겨놨던 것이든 어쨌든 뭐 모르고 잊어먹었던 것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반감살 수 있는 여지가 예.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네. 대목에 사실 물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위안부 협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실 이게 뭐 일본의 것이든 워낙에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는 그런 절차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우리나라 정부 대응도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이 무엇보다도 처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1970년도에 이 대사관 건물이 지어져서 예. 일제시대 때 우리 수탈하면서 지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70년대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재 이런 개념이 없이 막 지을 때라서 네, 뭐 네. 그 고의성은 없다라고 보나 네. 그 이미 20여 개국의 우리나라 문화재 16만 점 이상이 해외 지금 약탈에 의해서 나가 있는 네, 것 네. 때문에 특히 한일 관계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아직 그 잔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전향적인 국민의 감정을 좀 추스리는 네.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문화재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련법들이 있고 찾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면 아무래도 건축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것을 모두 다 그 염려해가지고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문화재가 예. 실제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발견되는 과정에서 또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공기가 그 연장될 텐데 그에 대한 손실은 또 뭐 이렇게 서로 부담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